하루가 다르게 주목할 이슈가 바뀌는 요즘이죠. 불안한 상황 속 채권 투자에 주목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미국채냐, 국고채냐, 신흥국 국채냐 고민이 많은 상황, 채권 투자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국 국채 수익률 최근에 이제 급등 다시 했다가 4.5 넘어갔다가 조금 이제 밑에서 마무리가 되고 네. 어저께 뭐 예. 파월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국채 투자 4.5 넘어가면 사라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은 이제 뭐 하루하루 금리가 오르고 내린 거는 우리가 일반 우리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너무 크게 보지,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보셔도 좋겠고요. 단지 이제 조금 큰 그림에서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우리가 4월 7일 날, 그러니까 4월 3일인가요? 상호 관세 발표되고 4월 7일 날 일시적으로 3.9까지 갔다가 그 위에 쭉 레벨이 올라와서 지금 4.4, 4.5에서 머물고 있는데 요 좀 뒤에 좀 큰 그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크게 보면은 주가가 빠지고 또 금리 일시적으로 내려갔다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프트 데이터, 즉 소프트 데이터는 관세로 인해서 컨슈머 컨피던스라든지 미시간 지수라든지 ISM 제조 지표라든지 그 서베이가 앞으로 이 관세로 인해서 경제가 나빠질 거라 생각해서 내려간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있는 국면인데 단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나빠질 거로 예상되지만 현재 나오는 실제 경제 데이터는 아직 괜찮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높게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프트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제 하드 데이터를 기다린 시점이다. 보통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의 시차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 보는 거고, 그러면 현재 국면은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의 가운데 있는 국면이고, 그럼 하드 데이터를 하면 관세로 인해서 실제 경제 데이터가 얼만큼 영향을 줄지 여부가 되는 그런 중간에 어떤 우리 국면의 어떤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데이터가 좋았던 이유 자체 하나가 우리가 관세의 프론트러닝, 그죠? 상대적으로 관세 인상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많이 미국이 수입을 하게 되고, 또 반대편에 그 수출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 덕택으로 현재 최근에 데이터가 좋게 나온 이런 국면이 좀 반영돼서 최근에 그 금리가 한 4.4, 4.5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켰고, 네. 여기다 간밤에 나온 이제 미국의 그 물가 지표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또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또 경기도나 우려를 한다면 또 인하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이게 국채 수익률도 상당히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보통 채권 투자를 할 때 팁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보통 채권 투자를 한다고 하면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예를 들면 미국 투자를 요즘 많이 하시니까 미국 채권 금리를 다 알고 싶어 해요. 앞으로 금리가 내릴지 올릴지 얘기할 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뭐 텀 프리미엄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 시청자님들이 직관적 얘기를 하면은 미국 국채 금리는 앞으로 연준 금리가 내려갈지 올라갈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거라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앞으로 연준 금리가 조만간에 내려갈 걸 생각하면은 선제적으로 국채 금리가 내려가게 되고, 또 반대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면 국채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결론은 최근에 국채 금리가 계속 이렇게 이 레벨에서 높게 좀 유지가 된 이유는 뭐냐? 앞으로 당분간 금리 인하를 못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연준 금리를 언제 할 거냐가 관건일 텐데, 일단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연준을 얘기할 때 이미 시청자분들 웬만한 분 다 아시겠지만은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이라는 게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인데, 일단은 노동시장은 현재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아질 것 같지만 아직 현재 나오는 난판 배율이라든지 실업률 데이터는 여전히 괜찮은 상황인데, 반면에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던데 우리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있었는데 괜찮게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우리의 진짜 성적표가 아직 안 나왔다. 진짜 성적표는 미국 기준으로 5월 데이터와 6월 CPI 데이터가 아마 그 성적표일 거고, 그러면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는 관세로 인한 진짜 실제 물가 우려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그런 우려감을 아직 갖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미 연준이 이번 그 5월 미팅 메모에 이렇게 얘기했죠. 연준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두 가지 목표 아마 둘 다 달성 못할 것 같다. 이런 우려감을 얘기하고 있죠. 즉 물가 이 목표만큼 못 내리고 또 실업률 4.4의 캡을 씌워놨는데 이거보다는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당분간은 금리 인하를 못할 것 같다는 거고 그러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난망한 거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결국은 우리가 어떤 형태라도 지금 관세나 타이트한 재정 정책 영향으로 실제로 미국의 특히 소비자한테 영향이 계속 이게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 정도 되면 일정 부분 실업률이 우리 4.4 이상으로 올라갈 개연성이 높고 실제로 최근에 연준 멤버 중에 한 분이 비공식 자리에서 금년 말에 미국 실업률 5.0까지 전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은 예상이 좀 어렵지만은 금년도 연말에 우리 경제 프로젝션 4.4를 통과하는 시점, 네. 즉 4.5 위로 만약에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 그 시점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시점이지 않을까. 근데 아마도 금년 하반기에 그 시점은 저는 올 거로 봅니다. 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9월 이후 완전 하반기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저께 파월 의장이 얘기하면서 이제 기존에 2000년도에 있었던 물가 목표,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를 실제로 이제 거의 파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약간 네, 했잖아요. 그러면은 금리를 좀 이제 특히 높이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걸 나올 때는 금리를 안 내리고 싶어가지고 막 이제 평균으로 바꿔서 했던 건데 네. 이제는 또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장기 국채를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리고 특히 이제 장기 국채를 아예 현물로 사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TMF나 TLT 이런 걸로 이제 금리를 보고 베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두 배, 세 배씩 그쵸. 이제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임팩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말인즉슨 이제 상대적으로 물가를 낮출 자신이 없다라는 거에 반증일 거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상대적으로 물가가 그러니까 저는 정반대로 해석하는데 물가가 좀 일정 부분 높아지는 거를 상수로 보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하 결정을 하는 변수는 물가가 아니라 노동시장이라는 네. 뜻으로 해석하면 될 거예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열어두는 셈이네요. 뭐 제가 그분 속내는 알 수는 없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노동시장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건이 좀 더 될 것 같다. 고용시장, 왜냐하면 예. 어쨌건 간에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그러니까 쇼텀일지 아니면 네네. 추세적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는 건 현재 글로벌 경제 여건 자체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경제가 굉장히 디플레이션 쪽으로 시달리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관세로 인해서 디맨드 사이드가 총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물가는 좀 몇 달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후에는 좀 디플레이션으로 갈 여지가 있고 그 디플레이션 여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반기에 노동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은 아마 그렇게 연준이 금리를 좀 내릴 것 같고 네. 근데 우리가 클리어한 거는 연준은 우리 포워드 가이던스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 연준은 예.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거죠. 지금 현재 연준이 아까 뭐 현재 물가나 이런 걸 봐서는 현재는 금리를 여전히 내릴 의향이 없지만 결국은 만약에 노동시장의 지표가 금년 말 그 경제 목표 위로 간다고 하면 아마 그 시점이 금리 인하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사실은 이제 미국채보다도 우리나라 국고채 네, 투자가 맞아요. 더 수익률 측면에서 맞습니다. 좋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어저께 어디 다른 방송에 좀 출연했는데 그 작가님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채권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 국채가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대요. 거의 저만 맞아요. 그러고 네, 있는 그래서 저도 그게 딱 인상 깊어가지고. 예.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통의 증권사에 여러분 시청자님 증권사에 가면은 거의 미국 국채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채권 투자한다고 하면 미국 국채를 추천을 많이들 하세요.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채권의 토탈 리턴 총수익을 본다고 하면 이자 수익과 가격 측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국채 금리는 국내 시중은행 금리보다 조금 낮고 또 미국 국채 금리보다 한참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자 캐리 수익이 한국이 낮다 보니까 한국을 추천하지 않고 미국을 추천하는데 근데 저는
반대로 왜 한국을 얘기하냐면 결국은 향후 국채 가격 상승 포텐셜이 어느 쪽에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크다는 얘기고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결국은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나라가 좀 더 경제가 어둡냐라는 얘기랑 귀결되는 거고 예. 그러면 금방 다 나오세요. 그럼 한국이 더 힘들지 네네네. 않겠어요? 그럼 한국이 더 힘들다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금리가 더 다운워드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의 포텐셜을 본다면 미국보다 한국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뷰는 바뀌지 않았어요. 네. 바뀌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근데 우리가 시청자님들이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래 저기 마 대표가 한국 국채가 좋다라고 해서 그냥 나 사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여러분의 투자 기간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길게 간다고 하면 뭐 시점 관계없이 괜찮은데 여러분 좀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방송 때 제가 작년 11월 때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2035년부터 잠재 성장률이 1% 언더로 빠진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발표됐죠. KDI에서 이게 다시 5년 더 당겨졌어요. 네. 그죠? 잠재 성장률이 2031년부터 1%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국의 성장 여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고 그럼 거의 비례적으로 금리가 또 떨어질 포텐셜이 큰데 그래서 장기적 투자는 굉장히 현재 2% 후반대 금리도 여전히 매력적인데 단 여러분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쇼텀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현재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했을 때 경제를 좀 부스트 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고 현재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추경의 규모는 한 20조 내외인데 네. 만약에 한 50조 이렇게 이상 간다고 하면은 시장이 서프라이즈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금리가 생각보다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한국 국채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브라질 채권 또는 이제 보통 PB 쪽에서는 크레딧물 해외 채권들도 많이 요즘은 팔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브라질 채권과 그다음에 미국 크레딧물들, 뭐 애플 채권, 뭐 이런 네. 유명한 회사들의 네. 채권들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매력적이라고 보이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이게 크레딧물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크레딧물 언제 투자해야 되냐면 경제가 턴 어라운드 할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즉 만약에 현재 경제가 이렇게 다운턴으로 들어가는 국면이라고 하면은 한국 포함해서 모든 나라의 크레딧물은 이론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현재 국면 자체가 내려가는 국면을 판단하기 때문에 크레딧물 채권은 좀 지양해 주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반면 이제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브라질 채권은 우리가 얘기할 때 국채를 얘기하는 거고 국채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제 자체 유튜브나 외부 방송에서 작년 12월 초부터 브라질 현지 통화 표시 채권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 이후부터 이제 브라질 국채 금리가 15%에서 금리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고 달러당 해알 가치가 그때 한 6해알 넘었던 게 지금 한 5레알까지 5.5레알까지 올라가는데 간단히 얘기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렸어요. 기준금리를 드라마틱하게 올리다 보니까 브라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거였습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은 물가는 그러니까 물가는 앙등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통화는 약세로 가는데 최근에 한 6번에 걸쳐서 425bp 금리 인상을 해서 현재 14.75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물가를 통제하는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가가 좀 이제 잡히는 효과가 나왔고 향후에 브라질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향후 18개월 물가 전망을 보면 3.68까지 좀 떨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아마 이번 금리가 아마도 마지막 금리 인상일 여지가 있고 물론 한 번 더 올릴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브라질 관련 전문가들은 내년 초부터는 브라질 금리 인하 쪽을 하고 근데 이렇게 브라질에 대해서 물가가 잡히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 여기 하나만 더 보태면은 네. 트럼프 때문에 브라질은 더 땡큐가 됩니다. 즉 트럼프의 정책이라는 게 관세 정책이라는 게 ex-USA 국가들한테는 디플레이션 압박으로 가는 거고 네. 그러면 브라질 입장에서 가장 큰 교역 파트너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이 네. 디플레이션 압박에 가면 결국은 브라질의 물가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입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